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준비해놨는데 오늘의 역사가 있고 또 오늘의 요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1월 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역사와 요리가 있는 날이죠. 지금 이 시기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또 오늘 이번에 4개 식탁에서는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뚝딱 할 수 있는 1+1 반찬 요리 알려드릴게요.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지 하루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피습에 이어서 이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 글이 올라온 건 어제 새벽 3시에서 4시쯤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은 이재명 XX, 내가 너를 반드시 살해하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요, 1cm 상처를 갖고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까지 이송될 일이냐 이렇게 적기도 했고요. 내가 이재명 대표를 분명히 살해하겠다. 2024년 12월 말일에는 결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했는데요.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고요.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대표 관련 테러와 살인 관련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사자를 추적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시 도청별로 60명에서 180명 정도가 규모가 달하는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월 28일부터지만요.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일찍 형사팀과 기동대 등을 배치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남성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경찰은 어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단행했고요. 이 압수수색은 1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부산경찰은 충남 아산 배방읍에 위치한 김모 씨의 자택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자택과 사무실에서 박스 2개 분량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 살인 예고를 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엄중히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국내 매출 1위 게임사 넥슨코리아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넥슨코리아는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고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혐의로 적발이 됐습니다. 내가 즐겨하는 이 게임에서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 이게 게임 유저의 입장에서는 뭔가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은 건데요. 넥슨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16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2년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건이자요. 게임사 대상 과징금 중 역대 최다 액수인데요. 과징금 116억 원 규모는 영업정지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제재 수준입니다. 그런데 넥슨 코리아가 전에도 이렇게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거짓, 기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가 있고요. 서든어택에 이어 이번에는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에서도 이용자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규모가 2배로 가중됐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됐으니까 네. 한 번 했는데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저출생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상 첫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약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3월에 입학하는 명수는요, 이 기준으로 한 90% 안팎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30만 명 중반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한 거예요? 네, 실제로 서울 지역에 한정해서 살펴보면요. 취약 대상 아동이 5만 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는 2019년도에 7명 8천 명대를 기록한 뒤에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는 6만 6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첫 6만 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올해는 5만 명대까지 줄어들었고요. 불과 2년 만에 7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급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요,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이 총 23만 5,039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런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있고요. 이에 따라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0만 명을 밑돌아 2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수치만 보더라도 이 학생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이러면 아이들 학습과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렇게 학생 수가 떨어지는 그 정도가 빠르게 된다면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게 되고 학급 통폐합, 학교 통폐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까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소멸 위기다 이런 네. 얘기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고, 근데 아이를 낳으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말이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디즈니의 간판 캐릭터죠. 미키마우스의 초대 캐릭터 저작권이 올해 1월 1일부로 만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원조 미키마우스를 각색한 다양한 디자인을 디즈니사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인형이나 만화 등에 상업화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인 미니마우스, 그리고 곰돌이푸의 친구인 호랑이 티거도 같은 날 저작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세계 최장수 캐릭터 중 하나가 바로 이 미키인데요. 저작권의 굴레가 원래는 굉장히 견고했었죠. 그렇습니다. 세계 최장수 캐릭터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해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키마우스는 100년 가까이 미국 저작권법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저작권계의 거물로 군림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지난 28년 11월 18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콜로니 극장에서 상영된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에서 처음 손벼였는데요. 이 만화는 음악을 더딥히고 사람의 목소리를 더빙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당시에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 미키 캐릭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그러면 해제가 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흑백 그림체에 바지만 입고 있었던 증기선 윌리 속의 미키만 저작권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직 저작권이 남아있는 후기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의를 갖춰 입은 컬러 미키마우스,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은 선장 미니마우스 등 시대상을 반영한 캐릭터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유사 캐릭터를 사용하면 월트 디즈니사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100년 가까이 지구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키마우스 캐릭터. 100년 넘어서도 계속 그 영향력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먼저 돌아갑니까? 1978년 1월 6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옛날 소풍 가면 보물찾기가 하이라이트였죠. 네. 이날 1978년 1월 6일은 정말 우리나라 최대의 보물찾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충북 단양에서 신라 적성비가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이 비석은 신라 진흥왕이 세운 것이고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단양 신라 적성비, 옛날 국사 교과서에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단양 신라 적성비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이건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 단양에 가면 많은 분들이 가서 구경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공부를 안 했어도 그 정도는 알죠. 네. 고구려백제 신라가 경쟁하던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하고 이걸 또 한국 고대사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한국 고대사를 연구한 데는 다 아시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당시에 만든 책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가장 오래된 책이 삼국사기인데 이것은 삼국시대가 끝난 다음에 고려시대에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에 글씨를 새겨놓은 겁니다. 비석이 남아있는 거죠. 이 비석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삼국사기보다 몇백 년 앞서는 자료이고요. 내용뿐 아니라 그 글씨까지도 그때 그대로 것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비석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유명한 것이 광개토 대왕릉 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한에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는 서울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네, 근데 이런 비석들은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역사학자들이 비석을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하나요? 네,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은 자료가 없는 걸 늘 한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깊게 이걸 살피고 다니는데요. 일 삼아서 조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1978년 1월에도 새 벽두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단국대학교 박물관의 정용호 교수팀이 충북 단양으로 고족 조사를 나갔습니다. 1월 5일 날 시작을 해서 둘째 날이 되는 1월 6일 날 단양읍내 뒷산에 있는 적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적성은 성 이름이에요. 여기 흩어져 있었던 기와 조각, 그릇 조각을 줍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 4시쯤에 땅속에 묻혀 있던 큰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소문에 의하면 정영호 교수가 그 바닥에 있는 신발 바닥에 있는 흙을 이렇게 긁어내기 위해서 땅에 있는 돌에 이렇게 문질렀는데 그 돌에서 글씨를 발견한 거예요. 모서리로 이렇게 딱 긁으려고. 네. 그래서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걸 파봤더니 글씨가 많이 새겨져 있는 비석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어서 일단 철수하고 정말 한잠을 못 잤을 거려.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가서 그 돌을 파봤더니 정말로 어마어마한 발견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높이가 93cm, 너비가 107cm 정도 되는 그 돌에 글씨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글씨가 마모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땅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 이게 비석의 윗부분인데 이게 깨져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신라 단양 적성부의 발견 순간이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학술 조사를 나갔다가 아주 우연히 정말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석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비석에 그럼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 이제 비석을 발견했으니까 이걸 읽어야겠죠. 이 비석은 모두 22줄로 돼 있었고요. 각 줄마다 20자씩, 그리고 마지막 3줄만 19자, 12자 해가지고 모두 430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해독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 비석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파손된 그 첫 부분, 윗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물은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유물은 그 나이를 알 수 있어야 가치를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을 하게 돼 나가는데요. 우선
글씨 이 비석에 이사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 이사부 장군 아시죠? 네네네. 신라 장군 이사부. 네. 그 노래도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만주벌판 달려라 아, 맞아, 맞아. 한개토대와 맞아, 맞아. 신라 장군 이사부. 아, 거기 컴온, 그죠? 그거는 뭐예요? 너무 흥분했어. 너무 흥분했어. 세대가 좀 달라요. 저희 세대는 네.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아, 땅 할 때 거기도 이사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사부는요 실제 인물이고 서기 512년에 우산국 지금 울릉도와 독도를 점령을 한 걸로 유명해요. 그뿐 아니라 진흥왕 때 신라의 북방 영토를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럼 이 비석이 진흥왕 때 세웠다는 게 밝혀진 건데, 그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수학 아니에요? 그러면 진흥왕 때 신라에서 세운 신라 비석이다. 이거를 안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 위해서 더 조사를 합니다. 비석에서 무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무력이 누구냐면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비문의 무력의 관등이 아간이라고 나오는데 관등입니다. 그런데 553년에 만든 다른 기록에는 무력의 관등이 대아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553년에 대아간이 되기 전에 이 비석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기를 이제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53년 이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나가다가 지금은 서기 545년부터 550년 사이에 세워진 것이다. 여기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부 장군이 진흥왕의 명을 받들어 진군을 해서 단양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웠다. 이야. 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석은요, 내용뿐 아니라 있는 자리도 또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여기에 이 비석이 세워졌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충북 단양은 신라가 있던 경상도 쪽에서 볼 때는 소백산맥 위쪽 지역이에요. 여기는 신라가 건국된 이래로 한 번도 신라 영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라 비석이 세워졌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때 처음으로 신라가 단양을 영토로 확보했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죠. 진흥왕은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었죠. 원래 그 전까지 신라의 영토는 낙동강 동쪽에 한정돼 있었는데 낙동강 넘어서 서쪽까지 점령하고 소백산맥을 넘어서 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 올라가고 서쪽으로는 지금 서울까지 점령을 한 왕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비석이 발견되기 전에는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은 시기를 서기 55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비석 때문에 550년 이전이다라고 한 사실을 새롭게 밝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삼국시대에는 1년 차이도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역사에서 1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을 앞당기게 되면은요, 그 시기와 관련된 수많은 사실들에 대한 설명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바꿀 일이 생겨요. 그만큼 대단한 발견입니다. 자, 땅속에서 보물이 발견된 날이죠. 이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바로 다음에 바로 옆이에요. 충북 충주에서 또 다른 비석이 발견됩니다. 입성마을, 돌이 서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이 있는 마을이 있고 마을 어귀에 큰 돌 하나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돌 앞에서 정말 치성을 드리고 소원을 빌어서 마을에 수호석으로 이렇게 받들어 왔는데 정작 그 돌의 정체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1979년 2월에 그 지역 문화재 동호인 모임이 있어요. 예성동호회라고 하는 데에서 이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단국대학교 정용호 교수팀에 이 연락을 했어요. 자, 조사 결과 이것이 고구려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석 이름을 충주 고구려비 또는 중원 고구려비라고 붙이게 됐는데 지금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입니다. 비석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빨래판으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도 그 비석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이 비범한 비석이다. 그래서 수호신처럼 모시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둘러보고 이랬잖아요. 그 삼국시대 비석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런 비석들이 찾아지는 거네요. 우연한 계기로. 네, 78년, 79년에 하나씩 발견됐는데 꼭 10년 뒤 1988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에서 논에서 개토 작업을 하던 중에 땅속에서 신라 비석이 발견돼요. 이래서 봉평비라고 하고 1989년에는 포항 냉수리에서 주민이 신라 비석을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10년 터울로 1년마다 하나씩 4개의 중요한 비석이 나온 거죠. 이런 비석 발견을 통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자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빈틈을 채울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떠세요? 앞으로 산에 오르거나 시골길 갈 때 우연히 밟게 되는 돌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죠. 앞으로 더 대단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아니 저 큰 돌에다가 그렇게 한문을 새겨놓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누가 새겼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5년 1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비밀병기였던 방위병 제도가 폐지된 날입니다. 폐지됐습니까? 네, 방위병은 1969년에 신설이 됐는데요. 당시 현역과 비교해서 복무 기간이 짧았고 또 출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되려고 했죠. 네. 단기사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전에는 나 18방 됐어. 그럼 축하해. 나 6방이야. 와! 그랬었는데 6개월, 18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무 기간이 예전에는 길었었으니까. 6개월. 네. 6개월 방위가 있고 18개월 방위가 있고. 그리고 방위들은 늘 그랬죠. 도시락을 지참하고 다녔기 때문에 북에서 제2의 침략을 못했던 이유는 그 도시락이 폭탄인 줄 알고 밥인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꽤 오래 우리 병역 제도로 남아 있었죠. 네. 네네. 근데 우리 그 방위라 하면은 저희 때도 약간 그 웃음 포인트가 좀 네. 있었어요. 군인은 총에 맞아 죽고 방위는 단지 총소리에 놀라 죽을 뿐이다. 뭐 이런 약간 좀 희화하기도 비하하고 했었는데. 뭐 이런 게 네네. 있었죠. 예. 아무튼 방위병 제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아무리 그렇게 희화해도 방위도 군인입니다. 네. 자, 그럼요. 자,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는 출생 인구가 많았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에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때는 70만 명 가까울 그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징집 수요가 넘쳐났어요. 남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위병 제도를 신설을 한 거죠. 방위병 복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18개월이었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 독자, 국가유공자의 후손, 그리고 일찍 결혼해서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육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육방. 그럼 방위병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크게 두 종류 일을 했습니다. 군부대나 예비군부대, 경찰서에서 비전투형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시군구청이나 읍면 동사무소에서 병무 행정 보조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는 전투방위, 후자는 동방위,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방위, 동방위라고 불렀죠. 군사훈련도 받았습니다. 일단 방위병이 되면은 근처에 군부대에 가가지고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위도 어엿한 군인입니다. 네. 만일 동원력이 선포되거나 전쟁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방위병도 동원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방위병 중에서도 이 전투방위, 이 사람들은 현역과 똑같은 국방색 군복을 입고 있었고 예비군 그 훈련은 받으려고 입소하면 조교로 활동을 해서 귀신 같은 방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중에서도 방위로 복무한 분들이 있죠. 개그맨 김구라 씨. 이에 부정교합 때문에 18개월 방위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 방위병으로 근무해서 통지서 배달을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배우 송일국 씨, 이분은 군대 안 갈 것 같지 않은데요. 네, 방위 입대를 앞둔 시절에 체중이 지금보다 30kg이 더 나갔고 시력도 남아서 방위 판정을 받았고 무기 관리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 김수로 씨. 방위 출신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독자였기 때문에 6개월 방위 판정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100% 해병대로 입대했을 것이다 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해병대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정재 씨랑 또 국민 MC 유재석 씨도 방위병 시절을 뭐 함께 보냈다. 군대 동기라고 하던데. 이정재 씨도 방위였나? 네, 그 두 분이 방위 동기였다고 해요. 이거를 그 이정재 씨가 한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자, 방위 복무 당시에 이 두 사람이 광명에 있는 부대까지 카풀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 이정재 씨가 모래시계가 유명해진 탓에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다 보니까
유재석 씨가 이정재 씨를 기다리다가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재석아 얘 또 잔다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셨고 그래서 유재석 씨가 차를 몰고 와서 자고 있는 이정재 씨를 깨워서 차에 태우고 방위복까지 싸서 운전하고 부대 앞에까지 가서 깨워서 군복까지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방위병 복무 당시에 공연도 하고 기획도 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유재석 씨가 2시간짜리 꽁트 대본을 혼자 다 짰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공연이 있으니 이날 오디션 보러 와라 이런 공지도 유재석 씨 혼자 다 돌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정재 씨가 유재석 씨 재능이 참 특출하다라는 사실 그때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역시 유재석 씨는 이때부터도 인성도 좋고 재능도 정말 뛰어난 것 같은데 그럼 방위제도는 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일단 인구가 줄어든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또 이게 거주지에 따라서 방위병을 소집하다 보니까 신체 검사 대상자가 많은 곳,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공평 문제가 제기가 됐죠. 그래서 1995년 1월 1일 날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방위병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방위병. 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2001년입니다. 1월 1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분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2001년 1월 1일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공식 취임한 날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그동안 월드컵 축구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대한민국 축구팀의 감독이 되어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의 히딩크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 국민이 그때처럼 신났던 적이 있을까요? 2002 한일 월드컵 때 그때의 그 기쁨과 환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히딩크 감독이 있었고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렸죠. 어퍼컷 세레머니가 기억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어퍼컷 세레머니와 함께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도 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감독이었는데 어떻게 처음 우리나라 그 대표팀 감독이 됐을까요?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했잖아요. 그러면서 목표가 한 2가지 정도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1승을 거둔다. 또 하나는 공동 개최한 일본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좋은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당시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 팀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나름 명장이었어요. 1988년 한 해 동안에 네덜란드 자국 리그, FA컵 대회, 유러피언컵 대회 3개 대회에서 우승하는 트래블을 달성을 합니다. 자, 이 트래블이라고 한 거는 한 해에 3개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게 축구 역사상 단 9명밖에 없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히딩크 감독에게 제의를 하니까 히딩크 감독이 흥미를 보이면서 2가지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나무에 오르라고 하면 선수들이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권을 달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2002년 한국 프로리그를 조기 중단해서 선수 차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걸 전부 받아들입니다. 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돼서 히딩크 감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연봉이요.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에 5분의 1밖에 되지 않은 100만 달러였어요. 물론 여기에 월드컵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추가가 되기도 하지만 이건 파격적인 협상이었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도쿄에서 한일전을 참관하고 바로 한국으로 와서 2001년 1월 1일 날 공식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히딩크 감독이 사인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가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선수들 체력 훈련이었어요. 90분 동안 뛸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강도 체력 훈련을 반복합니다. 유럽 선수들보다 체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선수들의 단점을 체력으로 보완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 훈련하다가 부상자만 나온다. 이런 말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몸싸움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요.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체력 훈련만 막 하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때 이 우려가 현실이 됐죠. 평가전에서 5대 0으로 우리가 지면서 이거 이대로 되겠느냐
하고 욕도 많이 했어요. 네, 이 보통 다른 감독들은 평가전을 할 때 좀 약한 팀을 골라서 해요. 네. 그래야 성적이 좋게 나오고 네. 그래야 자기의 그 능력이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데 히딩크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럽 축구 강국과 경기를 우선시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 관행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었는데요. 그래야 대표팀의 이 성적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강팀과 평가전을 하는데 프랑스의 5대0 패배, 체코의 5대0 패배, 해서 5대빵 감독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 대표팀 감독하기 전에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할 때 그때는 한국 대표팀을 5대0으로 이긴 감독이기도 해요. 그때는 빵대오 감독이 된 거죠. 그죠. 자, 하지만 곧 계속되는 평가전에서 스코틀랜드에 4대1로 이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잉글랜드 팀과는 1대1로 비기고요. 프랑스에는 지기는 했지만 2대3으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였어요. 프랑스가 전년 우승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졌는데 2대3으로 진 겁니다. 이러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게 돼요. 네, 히딩크 감독이 정말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선수단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수평적인 팀 분위기를 위해서 선수들끼리 서로 말을 편하게 해라 뭐 이런 주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히딩크 하면 반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 안에서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있어서 이게 권위주의로 나아가고 이게 경기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라운드 안에서는 선후배라도 서로 반말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후배 벽을 허물어서 의사소통이 활발한 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천수 선수가 네. 무려 12살 위였던 주장 홍명보 선수에게 명보야 밥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데 나중에 이천수 선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히딩크 감독이 제일 위인데 그 눈에 들어야 내가 뛸 수가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해서 과감하게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팬들이 히딩크 감독을 사랑했던 건 그 당시만 해도 있었던 그 라인, 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축구계에도 만연했대요. 그래서 선수를 등용하고 이러는데도 그게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은 그런 걸 없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나 무명 선수나 똑같이 그라운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훈련시키고 똑같이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맥 축구를 끝내야 된다. 이름값보다 실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선수, 네. 그 당시 인기, 실력 절정에 있었던 안정환 선수도 대표팀 승선을 장담받지 못했다고 해요. 특히 스타 선수였던 안정환 선수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을 했는데요. 안정환 선수에 따르면 히딩크 감독님이 처음에는 날 안 좋아한 것 같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외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까지 지적을 했다. 훈련할 때도 파이팅을 안 해주고 말도 안 걸어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열심히 안 하면 또 감독이 너 월드컵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안정환 선수는 그래서 그럼 나도 껴주는 건가 싶어서 좋은 차도 이제 안 타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연습만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결국 월드컵 멤버로 발탁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2002 월드컵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던 히딩크 감독이 말이 실현이 됐잖아요. 네, 이제 월드컵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은 포르투갈, 미국 그리고 또 한 팀 어디죠? 폴란드. 이 세 나라와 한 팀이 됐는데 이게 죽음의 조라고 불렸어요. 아주 조추 참 잘못했어. 네. 이러고 있었는데 첫 경기에서 폴란드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어요. 월드컵 출전 역사상 처음이죠. 첫 승이었습니다. 이야. 그다음에 포르투갈전에서는 박지성 선수의 천금 같은 골로 1대0으로 승리를 이야, 해요. 루이스 그리고 팀. 16강전 이탈리아에게 2대1로 승리하는데 이건 감독이 거둔 승리입니다. 네. 우리가 후반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때 히딩크 감독이 수비 선수를 다 빼고 11명 전부를 공격수만 기용해서 맞아요. 경기를 치렀습니다. 막판에 동점골, 연장전에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 해가지고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이건 감독의 1승이죠. 네. 8강전에서는 스페인에게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면서 맞아요. 4강 순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억납니다. 저거 조추첨 할 때 네. 제가 거기에 차범근 감독하고 둘이 중계 방송 한다고 앉아가지고 그걸 막 지켜보면서 네. 둘이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팬들은 막 울고 그랬어요. 저 포르투갈 뽑히고 그래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조추첨 끝나고 야 이제 끝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랬는데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 막 이기잖아요.
막 국민들이 난리가 난리 났어요. 났었죠. 너무너무 맞아요. 좋아했어요. 네. 예, 그 기쁨, 그때 그 느낌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네. 기적 같은 2002 월드컵 열기는 그라운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의 시작이었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전국 곳곳에서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녀노소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또 지금도 하잖아요. 대한민국. 짜작 짜작 짜. 자동이야 이건. 그때는요. 화장실 노크도 따닥 딱딱딱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대한민국 이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막 거리 응원할 때는 그 자동차 가지고 네. 빵빵 빵빵 아, 그렇죠. 빵 하고 맞아요. 네. 그냥 아파트에 창문 열고 대한민국 하면 어디선가 박수 다 치고. 박수. 네. 네. 아 정말 그 뜨거웠던 대단했었죠.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히딩크 감독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죠. 선수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처음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주 아, 명언을 그쵸. 남겼어요. 네. 그 뒤에 8강, 4강을 실제로 해내면서 영웅으로 떠오르는데요. 어퍼컷 세리머니. 아시죠?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그 장면. 그거 안고 유럽 진출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이 어퍼컷 세리머니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어느새 선수들의 골 세리머니보다 이게 더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을 맞아요. 계속 한국에 살게 하자 이런 요를 아주 비등을 해요. 강제 귀화론인데요. 네. 팬들이 이름을 한국식으로 희동구라고 붙여주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인기를 감안해서 대한민국 1호 명예 국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사랑을 줬으니 히딩크도 대한민국을 사랑할 텐데 2022년이죠.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방문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은 2018년 2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2022년에 왔는데요. 그 사이에 히딩크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히딩크 재단은 한국의 장애아동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재단이에요. 이때 한국에 온 히딩크는 이렇게 돌아와 한국 사람들 보니 행복하다며 손을 흔들었는데 한국 사람들도 히딩크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죠. 진정한 리더십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히딩크 감독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2002년 때처럼 정말 온 국민이 다 함께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좀 제발 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2003년 1월 6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3년 1월 6일은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가 개통한 날입니다. 광안대교는 부산 남천동과 해운대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총길이 7,420m의 국내 최초 복층 해상다리입니다. 화려한 경관으로 다이아몬드 브릿지라는 애칭을 얻으면서 부산의 상징물 또는 대한민국의 상징물로 우뚝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광안대교 없는 부산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부산에 가면 네. 꼭 거기 가서 사진 한 장 사진 찍고 찍고. 그리고 거기서 또 불꽃놀이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그게 예술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리고 세계인들도 알게 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네. 근데 광안대교는 처음에 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 부산에 해운대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부산 남천동에서 해운대 신도시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어진 다리입니다. 199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건설 사업비가 총 7,899억 원, 지금 가치로는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지금은 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사랑을 받는 대교인데 처음에는 이게 건설 반대가 되게 심했죠. 네, 시에서는 돈 많이 든다고 반대하고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반대하고 그 주변 사는 주민들도 차량 소음, 매연, 경관을 망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해요. 그래서 이 반대 때문에 건설을 못할 뻔하기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당시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광안대교 건설이 확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광안대교는 프랑스 에펠탑하고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반대에 부딪혀서 흉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다가 현재는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시의 랜드마크 관광지가 되었다는 점, 꼭 백조 같은 거죠. 두 번째, 화려한 조명 때문에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명소다라고 한 이 두 가지 점이 똑같습니다. 근데 뭘 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은 늘 있는 건데 이겨내야죠. 그게 꼭 필요하면 이겨내고 돌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저게 부산의 교통량 그 해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관광 명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광안대교. 네, 광안대교는 완공 후에 도심 교통량 완화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개통 전에는 남천동에서 해운대까지 30분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은 10분 이내로 줄었습니다. 또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광안대교 조망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부산 지역 아파트는요, 전국에서도 특이하게 광안대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보이면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질 정도입니다. 광안대교가 부산 집값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이 광안대교는 지진과 태풍이 와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좀 생소했던 내진 설계를 도입했다고요. 네, 착공하고 바로 뒤에 1995년 1월에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 발생해요. 담당 공무원이 일본에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왔고 그 당시에는 생소했던 내진 설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광안대교의 그 다리발은요, 해저 및 바다 및 1.5m 깊이에 박혀 있어서 진도 9의 강진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바다 위에 건설된 다리는 당연히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광안대교는 평균 풍속 45m, 최대 풍속 78m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물론 초속입니다. 한 예로 2003년에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 기억나세요? 이거 대단했는데요. 이 태풍 때문에 광안리 해안가는 큰 피해를 받았는데 광안대교는 멀쩡했어요. 아니, 이 매미를 견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창원에 살았거든요. 네. 아파트의 베란다가 날아갔어요. 그 정도로 셌는데 강한대가 버텼다는 건 대단한 건데 아무튼 강한대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야경이잖아요. 다이아몬드 브릿지, 그죠? 네. 강한대교의 아름다운 조명 때문이죠, 그게. 네, 이 어두운 바다 위, 어두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광안대교 야경 이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 상품입니다. 전체가 7.42km 중에 4.5km 구간에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계절별로 구분해서 10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개통 초기에 에너지를 절약하겠다고 해가지고 경관 조명을 끈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이 우리가 전기요금을 모아줄 테니 다시 이걸 켜줘라. 반대했으면서. 네, 이걸 끄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자, 광안대교 저거는 제대로 졌네. 너무 멋있는데. 저거 그때 막 추진했던 그 공무원 상 좀 받았나 모르겠어요. 좀 승진 좀 시켜줘야 될 건데. 맞아. 어쨌든 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불꽃 축제도 그게 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10월에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불꽃 축제가 열리면서 일대를 축제 장관으로 만드는데요. 바다에 비치는 불꽃의 모습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 축제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어요. 특히 매년 이 부산 불꽃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광안대교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수 불꽃입니다. 아름다운 광안대교에 웅장하고 화려한 불꽃까지 펼쳐지니까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광안대교 언제 봐도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부산에 가시면 광안대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해드린 그거 다리 있죠. 영도대교 다리가 올라가는 이 두 개 다리 꼭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 불꽃놀이를 못 봤네. 서울에서는 봤는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광안대교 불꽃놀이. 아 멋지겠는데요. 자 오늘도 유익한 역사 얘기 들려주신 이익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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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부님들이요, 새해가 되면 이 고민은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삼시세끼 밥을 뭘로 차리나. 그죠? 맨날 고민이시잖아요. 반찬 고민. 근데 요새는 또 아이들이 방학이라 더 고민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를 뭘 맛있는 걸 해서 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 해법을 듣고 왔습니다. 바로 1 더하기 1입니다. 우와. 1 더하기 1. 전 세계인이 좋아한다는 1+1. 제가요, 한 가지 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아주 맛있는 밥 반찬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곱창김 멸치 무침입니다. 맛있겠다. 우리가 왜 멸치 조림, 멸치 볶음밥 하시느라고 굉장히 좀 실증 나시죠? 네. 이럴 때는 좋은 원초로 만든 곱창김과 멸치를 같이 묻혀주는 겁니다. 그럼 아주 또 색다른 반찬이 탄생을 해서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알배추가 굉장히 실할 때예요. 이 맛있는 알배추에다가 달걀을 같이 넣어서 볶았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그거. 굉장히 맛있겠죠. 네. 아까는 제가 밥도둑이라 그랬죠. 이 알배추 달걀 볶음은 밥 경찰입니다. 경찰.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아이들한테도 맛있게 해주실 수 있고 온 가족한테도 정말 입맛 없는 가족한테 밥도둑과 밥 경찰을 다 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그럼 다음 주에는 밥 검찰 나오겠네. 다 나오겠네요. 대통령까지, 그죠? 네. 아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고민이 그럴 거예요. 밥 먹을 때 반찬 뭘 먹어야 되나, 뭐 차려야 되지, 막 고민을 할 건데. 네. 오늘 또 1+1 재료로 간단하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곱창 김하고요. 그다음에 요 멸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곱창 김은 요새 시장을 가니까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곱창 김을 일일이 사다가 제가 구웠거든요. 그죠? 근데 요새는 시장 가니까 이렇게 곱창김 구운 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살짝 한번 구워주면 훨씬 더 뭐랄까요? 바스락바스락하는 그 맛이 좋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한 번씩 간접으로 이렇게 구워주세요. 너무 직화로 구우면 또 부스러지거나 또는 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구워주시면 돼요. 근데 곱창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구워주면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훨씬 더 고소해요. 그래서 조금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구워놓으면 비린 맛이 없어요. 우리가 김 비린 맛 나면 또 못 먹잖아요. 그래서 비린 맛 없게끔 이렇게 한 번 더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굽다 보니까 초록색 되는 거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오, 네. 그러네. 초록색이 이렇게 살짝살짝 그 원초가 보이잖아요. 요게 정말 맛있는 김이죠. 예전에 집에서 어머니가 저렇게 김 일일이 다 구워서 해주셨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냥 사 먹잖아. 사 먹죠. 소금 뿌려가지고. 맞아요. 참기름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 네. 자, 여기에다가 댁에서 들기름만 살짝 해서 들기름. 네. 그다음에 볶은 소금 조금만 뿌려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은 이렇게 구워놨어요. 그랬으면 뜨거운 열기를 조금 식히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열기가 있으면 이게 안 부스러지거든요. 좀 질겨지니까. 자, 그랬으면 바로 그 팬에다가 불을 약간 약하게 줄여놓으세요. 왜냐하면 김 굽느라고 약간의 후라이팬이 지금 세져 있잖아요. 네. 강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잔멸치를 준비하는데 요 잔멸치는 잔멸치 중에서도 가장 간을 다는 새멸치예요. 새멸이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볶아주세요. 볶는데 어떻게 볶냐 하면 너무 센 불에서 볶게 되면 금방 타겠지요. 네. 그러니까 불을 강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후라이팬이 완전하게 달궈지면 불을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새멸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멸치는 냉동실에다가 많이 보관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 건어물은 냉동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냉동실의 냄새를 자기가 자꾸 흡수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볶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볶는 거나 조림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무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볶아주셔야 돼요. 꼭. 근데 얼마나 볶느냐? 딱 1분 정도 볶아주세요. 1분 정도. 1분 정도 볶게 되면 이 멸치가요. 굉장히 바삭바삭해지면서 아주 고소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칼슘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멸치를 재빨리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물기를 완전하게 빼서 그 다음에 볶아서 그거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맞아요. 잡수셔도 네. 좋습니다. 너무 짠 기운만 없으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저것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아이. 정말 끝도 없어요. 계속 먹어요. 계속 보다가 먹으면 어느새 없어져 있어. 맞아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았어요. 근데 요거 생방송이기 때문에 30초만 하면 이따 맛이 없어요. 1분을 볶아줘야 돼요. 아유, 자, 중요하죠. 그러면 멸치는 다 볶아야 되나? 네, 다 볶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국물 멸치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국물 멸치. 보통 이제 국물 멸치 그러면 안쪽에 있는 내장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머리 떼고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볶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물 멸치를 팬에다가 볶아주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국물이 진하게 많이 우러나고 비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또 국물 멸치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한번 빨갛게 죽멸치 볶은 적이 있었죠. 그것도 기억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볶아서 쓰셔야 돼요. 네. 요 정도면 아주 충분하게 지금 다 볶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이제 불을 꺼요. 불을 끄고 요거를 볼에다가 좀 담아 놓으세요. 이렇게. 고소하겠다. 이 부순 그래서 소리가 뭔가 살짝 살짝 뭔가 구워진 느낌 나. 식혀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김 구워놨잖아요. 네. 김을 그냥 여기서 막 부시게 되면 생방송 중에 제가 또 청소해야 돼요. 날리고 막 그러죠. 시간이 없죠. 네. 그러니까 댁에서도 이렇게 친환경 비닐 같은 거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비닐 안에서 부수면 되겠네. 네. 이게 우리 어머님들의 또 지혜이고 그죠. 또 선생님 꿀팁인 거.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를 너무 빵빵하게 하면은 뻥 터져요. 그러니까 약간 공기 구멍을 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셔주세요. 저런 방법이 있었네. 살살살살 비벼면 또 더 살살살 잘 비벼주세요. 부스러져요. 여기 또 한번 불에 구워놔서 더 바삭바삭 잘 부서질 거예요. 완전히 더 바삭바삭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불에 한번 직화 말고 간접으로 이렇게 구워놓은 김은 훨씬 더 묻혀서 드셨을 때 더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요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미리. 네,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자, 그랬으면 멸치가 충분하게 식어야 돼요. 네. 이렇게 벌려놓고 멸치를 좀 충분하게 식히세요. 왜냐하면 멸치가 약간의 뜨거운 기운이 있는 상태로 무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더 축축해지거든요. 그 증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렇게 넓게 펼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미리 조금 이렇게 볶아놨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대파는 반으로 갈라서 쫑쫑쫑쫑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청양고추 너무 좋아한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약간 매콤해야 이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네. 청양고추나 또는 풋고추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반 갈라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색깔 내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도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너무 쉽죠? 그러면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사실은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고춧가루를 넣는 이유는 김이 아주 좋은 원초라 제가 아까 약간 연두빛이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훨씬 더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고춧가루 기운이 약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국간장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집에 어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간장을 좀 넣었습니다. 만약에 어간장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그냥 국간장 쓰시면 돼요. 네. 그럼 진간장은 안 될까요? 하실 텐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제가 요거 한 3번 정도 만들어 갖고 왔었거든요. 네. 만들어 보니까 어간장이나 국간장을 넣는 게 훨씬 더 감칠맛이 뛰어나서 좋고요. 진간장을 넣게 되면 약간 짠맛이 도드라져요. 왜냐하면 멸치에 약간
소금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진간장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는 요거 다진 마늘, 그다음에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넣고 그다음에 물엿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 단맛도 잘 그렇죠. 올라오겠다. 그리고 네. 멸치하고 김이니까 이렇게 맛술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까지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걸 잘 섞어요. 아우, 이 향이 정말 막. 저 자체만으로도 맛있어. 올라오죠. 아, 나 이 향이 딱 올 때부터 힘들어 이제. 그리고 빨리 이게 시식을 해야 여기에다가 되는데. 대파랑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또는 풋고추 넣으시고 홍고추. 그다음에 홍고추 넣고요. 그리고 이 순서를 꼭 지키셔야 돼요. 김부터 먼저 넣어요. 왜냐하면 안쪽에 지금 간기가 있잖아요. 양념 기운이 있는데 또 간기가 있는 요 멸치를 넣게 되면 약간 짠맛이 많이 배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김 먼저 양념으로 하고 그다음에 멸치를 넣고 이제부터 묻혀주셔야 돼요. 아, 지금 이제 손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묻혀주셔야 돼요. 제가 집에서 같으면은 맨손으로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여기는 방송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아우. 선생님이 또 맨손으로 하면 시청자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근데 또 어느 분들은 또 싫어하시죠. 심이 실해서 싫어할 거. 아, 그 어떤 분들이 심의실이구나. 자, 다 됐어요.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요거 깨. 깨가루만 가루. 아우,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야. 그랬으면 제가 아주 맛있게 담아드릴게요. 제가 미리 밥을 좀 드렸죠. 네네. 밥이랑 같이 한번 어우, 잡숴보세요. 기대되네요. 네, 많이 좀 주세요, 선생님. 그 아, 이거 뭐, 예. 밥도둑인데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아. 자, 여기 있고요. 철규 씨 요거 좀 가져가실래요? 네. 야, 근데 이 향이. 쟁반국이 아, 있어요. 일단 향이 막 압도하네요. 와, 막 향이 너무 좋아요. 자,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게 진짜 밥도둑인 게 네. 저거 먹으면 밥을 한 2공기 먹어야 되거든. 아, 향이 끝났어. 요즘엔 집에 이런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이 밑반찬이 있어야 좀 먹음직스럽죠. 그쵸. 이걸 밥에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맛있어.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드실 때 요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없어서. 요게 지금 알배추거든요. 요 알배추를 이렇게 1cm 간격으로 먼저 썰어주세요. 아, 선생님 이거 너무 맛있네. 맛있죠? 와, 합니다, 선생님. 그거 뜨거운 밥에다가 넣고 주먹밥 아이들 만들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요. 고구마 전분 조금 넣고 부침개 만들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맹물에다가 소금을 좀 약간 넣으세요. 소금을. 그래서 살짝 헹궈 주세요. 요거를. 왜 헹구냐 하면 볶아야 되는 알배추기 때문에 너무 이 알배추가 뻣뻣하면 수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버무려 가면서 수분을 조금 빼주세요. 그래야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하세요. 요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요렇게. 조금 숨이 죽었죠? 네. 이 상태가 이제 됐으면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달걀을 좀 깨트려야 돼요. 달걀 3개만 준비를 할게요. 그 알배추 6잎에 달걀 3개면 아주 적당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포크로 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거는 알끈 제거 안 하나요? 네, 요건 알끈 제거 안 하고 바로 하시면 돼요. 풀어주시고 집에 만약에 송송송 쪽파가 있다 그러면 쪽파 쓰시고 아니면 아유 우리 집에는 대파만 있는데요. 그럼 대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으면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뭘 하느냐 바로 후라이팬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불을 켜놔요. 네. 그리고 뭘 준비하느냐? 요 배추와 알배추와 달걀을 다 갖고 오세요.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단 식용유를 먼저 둘러요.
그리고 고소해야 좋으니까 들기름들 같이 돌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걸 같이 해야지만 그 발연점이 높아져서 타지 않는다고.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뭘 넣느냐? 우리가 많이 먹는 요거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근데 다진 마늘만 넣지 마시고 배추까지 같이 넣고 같이 볶으세요. 요거 물기를 짠 배추까지. 배추가 확실히 숨이 좀 죽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볶아지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물기를 좀 많이 짜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소금에 절인 게 아니라 요거는 소금물에 헹궈서 했기 때문에 딱 요것만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를 막 많이 볶으세요. 어느 정도까지 볶아야 되느냐? 요 줄기가 약간 나른나른할 때까지 볶아요. 어떻게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바삭바삭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계속 끈이 가서요. 이게 볶음과 조림과 또 다른 맛이죠. 네, 맞아요. 네. 아마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냥 멸치 그러면 볶아서 먹거나 졸여서 먹는데 이렇게 무치면서 드실 때는 꼭 곱창김이나 만약에 곱창김이 없다. 그럼 그냥 햇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멸치가 뭐 과자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입에서 바삭바삭하죠. 네, 아까 제가 잘 볶았잖아요. 오래, 오래 1분. 오래. 오. 일본.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볶습니다. 이걸 소금물에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팬은 소금간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줄기에는 소금간이 조금 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조금 궁합을 맞춰주셔야 돼요. 원래 잎은 금방 나른해지는데 그쵸? 줄기가 좀 세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알배추가 너무 흐물흐물한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오. 아, 이거 맛이 궁금합니다. 달걀도 들어가고. 그렇죠? 자, 그랬으면 이제 열이 바짝 받았잖아요. 네. 요때 뭘 넣느냐? 달걀. 달걀 푼 거. 달걀을 쫙 두르세요. 짠.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젓가락으로 궁금해요. 했었나? 자, 그리고 불을 약간 줄여요. 중간 불로 아, 젓가락으로? 볶으세요. 아. 우리가 달걀 스크램블 많이 해 드시잖아요. 네, 네. 이거를 알배추와 같이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좋다. 아침에 저렇게 먹어도 좋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맛있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배추에 달걀 물이 잘 스며들어서 섞어졌다 그러면 다시 불을 키워요. 불 조절을 하세요. 네.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밑에 후라이팬에 달걀이 부드럽게 이렇게 다 일어나도록 익혀지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아, 이게 불 조절이 또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달걀은 다 익었잖아요. 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요거 넣으세요. 쪽파. 많이 넣으세요. 그래야 색깔이 조금 이게 되게. 넣네요. 네, 많이 넣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저는 여기에다가 통깨도 넣고요. 그다음에 검은 깨도 좀 넣고요. 색깔 때문에. 오. 그다음에 속까지 배이는 고소함이 있으라고 깨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다시 깎였네. 볶으세요. 어머, 색감도 너무 예뻐요. 네, 색감이 예쁘죠? 네.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간을 뭘로 맞추냐면 소금으로 맞추면 되는데 아까 제가 소금물에 조금 많이 담가놨다 그러면 소금 간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요거 그냥 잡수시면 돼요. 오. 이제 끝났거든요. 제가 좀 퍼드릴게요. 네. 철규 씨가 가져러 가면 되겠습니까? 네. 자, 요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요거 보세요. 저기에다 또 밥 먹으려고 밥을 다 못 먹겠더라고요. 네, 밥을 좀 남겨놨어요. 아껴놨어. 이렇게 담고. 자, 근데 요거 지금 밥에다 잡수셨잖아요. 네. 네. 요거 조금 식힌 다음에 모닝빵이나 아니면 바게트 위에다가 올려서 오픈 바게트로 잡수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주말 브런치에 활용하면 되겠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해서 잎하고
잎 부분하고 줄기 부분이 좀 골고루 담겨 있어야 이게 드시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달걀 드셔보세요. 볶음도 요게 어울리겠어요, 지금 멸치무침에. 그렇죠. 아주 딱이에요. 그래서 1+1 반찬 만들기에는 지금 굉장히 메뉴가 좋습니다. 어머 향 봐. 어머, 향이. 야. 먹어볼게요. 어울리네. 잘 어울리죠? 와, 이거는 굉장히 담백하고 그쵸.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난 여기 아니, 파가 살아서 씹히는 게 좋아요. 또 집에서 김치를 빨아가지고 아이, 그럼요. 네? 네. 이거 활용하면 아이, 그럼요. 그렇게 하셔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걸 그냥 저는 아침에 샐러드로 드시고 싶다 그러면 네. 사과를 채 썰어서 식은 다음에 올려서 같이 잡수시면 아주 좋아요. 이거 활용이 가능한 메뉴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활용이 잘 돼서 어머님들이 아 무슨 1+1이 이렇게 활용이 잘 돼 아마 이러실 거예요. 와, 이 두 개의 조화도 좋아요. 그렇죠. 네. 완전 좋죠. 살짝 과자 같으면서도 간이 좀 됐고 네. 여기서 이걸 싹 한번 내려주는 느낌? 맞아요. 와, 너무 맛있네. 그래서 오늘 반찬은 특별히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삼시세끼 다 집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네. 급식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았던 아이들한테 엄마의 손맛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렇게 맛있게 집에서 먹으면 급식 못 먹을 것 같은데. 급식 선생님이 또 맛있게 해주셔야죠. 네. 야, 와, 이거 너무 맛있고 김에 검은 깨 막 맛있게 먹다 보니까 우리 이정 선배님 여기 입술에 막 김이 붙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포기했습니다. 저도요. 먹는 걸 택하기로 했어요. 네네. 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야. 이거 또 한참 먹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라고 또 그랬어. 진짜 이게 아쉬워요. 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요, 오늘 이렇게 반찬 1+1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지방색이 짙게 들어간 해장국 알려드리려고. 요, 해장국 너무 좋죠. 요즘 같은 때 해장국 왔다요. 최고입니다. 아, 오늘 또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끝내?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반짝 춥습니다. 어제 눈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된 건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2도로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짙게 껴있고요. 또 어제 내린 눈비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은 편입니다. 다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뿌옇게 보일 수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은 6도, 전주 8도, 부산은 10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이 될 텐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는 중부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또 추워져서 두툼히 입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마지연 캐스터가 말했다시피 미세먼지가 또 말썽이거든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